그럼 첫 번째 이슈는요.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 이 얘기 좀 진지하게 도대체 왜 이 질문을 찾아보는 순서 마련해 보겠습니다. 자, 서울신문입니다. 어제 벌어졌던 이 상황을 좀 설명하고 있는데요. 불 지르고 기다리다 뛰쳐나온 이웃의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아이, 여성, 노인. 체력적으로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노린 겁니다. 보시죠. 40대 방화살인 18명이 지금 사상이고요. 공포의 새벽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4층, 이 범행을 저지른 이 40대 집이 4층인데요. 4층 집에 미리 사둔 휘발유 뿌려 불을 붙이고요. 2층 승강기 앞에 자리 잡고 대피 주민을 살해했습니다. 이 승강기, 이 아파트는요, 이 승강기가 층마다 하나만 있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계단이 있습니다. 거기가 길목이거든요. 길목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출동 경찰, 테이저건 실탄 쐈지만 비켜갔다. 별 효과가 없었다. 그거죠. 그리고 누가 칼로 찌른다. 뭐 이런 비명들은 고층 주민들 3층 문 열린 집으로 들어가 일단 화를 면했습니다. 2층까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얼굴 다친 관리소 직원 끝까지 주민들의 탈출을 도왔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도 피해를 그나마도 줄인 이런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윗집 19살 여고생 CCTV까지 달았지만 아까 일면기사 소개할 때 나왔던 그 CCTV 영상입니다. 얼마나 불안했으면 집 앞에 CCTV를 달았겠습니까? 달았지만 벌어졌습니다. 일은요. 12살 손녀, 65살 할머니도 희생이 됐습니다. 오물 투척대에 대응했다면 유족들 오열하고 있고요. 한 가족은 6명 가운데 4명이 사상을 당했습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이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 영상으로 묶었습니다. 보시죠. 2층 중간에가 올라갈게. 그래 사람이 둘이가 그 피 투성이 돼가 쓰러지가 있어요.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4층에 살고요. 엄마는 3층에 살고 안 아파트에. 뿌리에 뿌게 다 막 나게 다지. 화재 문제가 아니고 피범계 뽑는 거로 이게 다른 일이 더 겁이 나서 다시 바로 들어왔죠. 양쪽에 쌍칼을 들고 있었다고. 경찰 잡혀 나오면서 다 죽었다 했나 하여튼 그랬어요. 누구 하나 죽어 나가야 제대로 조사를 할 거냐고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런 말까지 했는데 결국 진짜로 이 사단이 났다 아닙니까? 이번 사건은 주민들의 수차례 신고에도 재난을 막을 수 있는 국가기관에서 방치하에 일어난 인재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네, 유영걸 대표님. 네. 지금까지 물론 이제 조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나온 상황을 보면요. 일단 잔혹합니다. 너무나 잔혹합니다. 그리고요. 굉장히 무언가 계획적입니다. 그리고 이유가 없어요. 딱히. 이른바 묻지마 범죄 아닌가 이렇게 싶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묻지마 범죄죠. 예. 자기 4층에 예. 집에다가 휘발유하고 신문지에다 불 예. 붙여놓고 불에 타니까 자다가 새벽 4시에 불이 하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예. 그럼 뛰어나오는 데가 불났으면 엘리베이터를 안 타잖아요. 예. 그러니까 계단으로 내려오려니까 거기서 칼을 들고 예. 묻지마 범죄를 한 건데 참 안타깝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불을 질러서 사람들을 모은 거예요. 그렇죠. 나오게끔. 예. 계단으로 내려올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주민들이 지금도 저렇게 원통이 하는 게 그동안에 신고가 7번 됐다잖아요. 예.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경찰관이 나와도 사소한 거라고 그냥 다 돌아가서 지금 네.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어떤 여고생이 누가 뒤쫓으니까 무서워 도망가거든요. 그렇죠. 이런 일까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도 무서우니까 집에 CCTV를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저 화면이 나왔는데 또 문 안 열으니까 오물 투척하고 가고 예. 그 뭐 대변 그 도시락도 투척하고 저렇게 했는데도 경찰은 사소한 거다. 개인 간의 일이다. 이렇게 넘어간 거 7번이나 신고했는데 그래서 주민들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화가 나는 게
사람이 죽어야지 저 문제가 해결될 거다. 그럴 정도로 저 아파트 단지에서는 다 아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징조가 있었는데도 아무 대책도 못 세운 거. 그게 참 안타까운 거죠. 또 하나 더 안타까운 예. 거는 저분이 정신질환으로 보호치료 감옥까지 받았잖아요. 예,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도 모르고 예. 동사무소에서도 모르고 관할 경찰서에서 그걸 모르고 예.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사후 대책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게 참 안타까운 대목이고 그 정신건강보전법이 2017년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한 번 정신질환으로 입원된 사람이 예. 그 피해자, 예. 그 환자의 인권 보호 차원에서 강제로 입원을 잘 못하게 돼 있어요. 아. 그러니까 아예 사각지대로 놓였는데 그 얼마 전에 왜 강북 삼성병원에서 예. 그 임세원 그 의사가 예. 갑자기 그 환자한테 전화를 당하셨잖아요. 당했죠. 예, 그래서 임세원법이 또 시행이 또 내년부터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1년 동안 이게 큰 공백입니다. 정부에서 이거 빨리 대책 세워야 되는데 어제 진주경찰서장이 기자회견하는 거 보니까 좀 사소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좀 조금 행패, 사소한 일 이러니까 저렇게 지금 쫓아오고 문에다가 오물 추적하는 건 아무리 봐도 사소하지 않습니다. 저거는요. 그러니까 온 동네가 다 아는 일을 경찰은 저렇게까지 대응을 했으니까 저런 일이 불구하고 예. 더 문제는 지금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장례 치르면 저는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 없이 끝난다는 게 참 원통하고 갑갑한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대진 변호사. 네. 일단 뭐 여러 가지 경찰 조사청에서 조금씩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과거 이 인물이요. 이 문제의 40대 방화를 저질렀던 이 인물. 과거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다 그래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향후에 어떤 재판 또는 처벌 과정에서 감경 사유가 또 되나요? 그게 뭐 반드시 감경 사유가 될 거라고는 뭐 서둘러 예단할 수는 예. 없는데요. 어쨌든 참작은 될 것 같고요.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주장을 할 것 같습니다. 예. 내가 정상적인 정신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거는 뭐 고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이게 실제적으로 내가 남을 해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보다는 정신병력 때문에 이루어진 거라는 그런 주장을 많이 할 거고요. 근데 그렇게 주장을 만약에 한다면요. 그렇게 보기엔 너무 범행이요. 계획적이죠. 계획적으로 보여요, 또.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계획성 이런 부분들에 비추어 봤을 때 이 사람이 정말로 정신병력 때문에 그런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관련된 부분을 판단하게 되는데 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계단에 고의적으로 여러 가지 준비한 흔적들이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탈출할 그 길목에 서서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약자들만 골라가지고 이렇게 예. 위해를 가했다는 점, 또 덩치 큰 남자들 같은 경우는 또 그냥 보내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들 경우들을 봤을 때 약자들을 노린 무차별적 범죄가 고의적으로 이루어진 거 아닌가라는 판단을 할 가능성이 더 높고. 그러니까 그 범행을 저질렀던 당시에는 굉장히 판단을 하면서 지금 했다는 거잖아요. 뭔가 그렇죠.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목격자들에 의하면 그 윗집에 좀 덩치 큰 남자분 같은 경우는 바로 마주쳤는데도 그냥 보내줬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로 그 피해자들, 사상자 18명 중에서 남성 피해자는 단 2명에 불과합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내가 예를 들면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여성이나 약자들이 나오면 위해를 가야겠다라는 그 고의적인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 볼 부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막을 수 없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그 기사 2가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기사 보시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인, 최근 수차례 이웃의 난동. 참변 막을 수 있었다. 교양신문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막을 수 있었다고요. 오물 투척하는 등 시비 걸자 직접 집 앞에 CCTV 설치하기도 했다. 주민, 경찰 왜 미리 대처 못했나. 사전 관리 책임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 기사는요. 좀 더 구체적으로 공권력이 무엇인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넘겨주세요. 서울신문입니다. 무심한 공권력이 묻지마 참변을 키웠다. 이렇게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오물투척, 상습, 폭언 등 여러 가지 일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단순 시비다. 단순.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아까 영상 보셨죠? 오물투척하고 어떤 여고생을 쫓아오는 장면. 단순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행동입니다. 분명히요. 그리고요. 정신병력 있지만 보건당국도 조치가 없었다.
유족, 국가, 기관이 방치에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최윤영 변호사. 네. 자, 이 부분 무심한 공권력이 돼버렸어요. 결국은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수차례나 있었는데 단순한 걸로만 봤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마치 세월호 때에 가만히 있으라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해경이 제대로 구조하지 못한 예.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과 비슷한 그런 논리가 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실질적으로 지금 그 올해 소라노래에서 5건 이상 신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왔더니만 뭐 그 정도 가지고 이렇게 간 것이죠. 그리고 뭐 딱히 뭐 증거가 있나요? 뭐 이렇게 또 물어봤을 결국 거예요. 그렇게 된 것이죠. 결국 형법적으로 봤을 때에 협박이 될 수도 있고 나아가 이게 벽에다가 오물을 묻힌 것 같은 경우에는 형법상 손괴죄가 될 수 있었는데 오. 한마디로 그와 같은 물적 증거가 있었던 행위에 대해서만 형법상 손괴죄로 한번 입건했던 것 이외에는 형사상 아무런 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가버렸다는 것이죠. 그 와중에 어떻게 보면은 생존을 위해서 이제 그 여성들이 살고 있던 같은 경우에는 CCTV를 설치를 하고 그렇습니다만 예. 실질적으로 CCTV 설치를 한다고 해서 뭐 우회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었던 그렇죠.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그 행정당국 또 그 사법당국의 어떤 조치가 미흡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특별히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2010년에도 이미 조현병 예. 한마디로 그 판결문에 따를 때는 예. 그 예전 말로 할 때는 정신분열증을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치료와 관련해서 2016년까지는 치료를 받았지만 그 이후에는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정신건강복지법이라는 것이 2017년부터 이제 그 시행이 되면서 강제 입원이 어려워졌습니다. 예. 본인이 내가 어려우니까 나를 좀 치료해 주십시오. 예. 이러지 않으면은 사실상 이와 같은 조현병 환자에 대한 사회적 격리와 치료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문제가 사실 그 당시부터 예. 문제가 됐었었는데 이번에 그와 같은 한마디로 조현병 환자의 인권을 어떻게 보면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이웃과 사회의 안전 예. 이것을 조화할 수 있는 예. 그런 방안을 이번에 좀 더 분명히 한번 입법적으로 한번 고민해야 될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질환과 어떤 범죄가 직접적으로 연관된 건 아닙니다만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는 것도 현실이긴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꼼꼼히 좀 짚어보고 과연 놓친 게 무엇인지 이런 걸 좀 고민할 시점이에요, 지금. 자, 김수민 평론가. 네. 자, 사람들이 또 묻고 있습니다. 특히 유족들이. 공권력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또 묻고 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처음에 뭐 그 전에도 여러 가지 징조의 범죄들이 있었고 오물투척이라고 했을 때 사실 어떻게 보면 경찰이 너무 지나치게 그냥 의뢰 있을 수도 있는 심각한 일이긴 한데 예. 뭐 더 이상 더 크게 발전하지 않겠지. 오물 라고 투척 치부하고 넘어갈 그걸 수 있는 엄격히 거죠. 보면요. 사실 네. 그 자체도 범죄예요, 그것도. 그렇습니다. 근데 굉장히 심한 장난 정도로만 여기고 지나갔거나 혹은 이게 또 한편으로 조심해야 될 것은 이제 정신병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그렇죠. 오히려 거기에 대한 방비를 못하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 사실은 편견 또 그것도 그렇게 가지면 안 되는 네. 건데 또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사실. 저도 이제 직업적으로 경찰을 해보진 않았지만 예. 전의경으로 군복무를 했었는데 이제 동네에서 자꾸 사고 치는 사람에 대해서 사실 제가 현장에서 본 좋지 않는 대응이었는데 저 사람은 미쳤어 하고 대충 사건을 수습하고 넘어가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의 어떤 정신적으로도 좀 해이해진 예.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저는 중요한 것은 공권력도 무심했고 예. 어떻게 보면은 이 사건에 붙어 있는 수식어인 묻지마가 공권력에도 해당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공권력이 대응하기 이전에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좀 다시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같은 뭐 환자라 할지라도 살아가는 방식들은 다 다르고 실제로 조현병 환자라고 해서 범죄율이 일반인보다 높지는 않다고 해요. 굉장히 그냥 정상적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어떤 사회적 여건이 저 사람을 저 상태로 몰고 갔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고찰이 필요할 것 같고 임금체불에 대해서 호소한 적이 있다고 하고 예. 한편으로 노동부에서는 임금체불 신고 들어온 건 없다라고 하지만 근데 신고를 안 했을 뿐 실제로 어떤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예. 피해, 착취 이런 것들을 겪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추적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모두가 예. 이 사건에 책임이 없는지 돌아보는 데서 비로소 예방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뭐 단편적으로 일어난 현상만 들여다보면 안 되고요. 좀 근본적인 게 도대체 왜 이렇게 발생을 했을까를 찾아보는 이런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요. 그런데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일단 근본적인 거 얘기를 항상 합니다만 참 안 되나 봅니다.
그 근본적인 게. 지적은 또 나옵니다만. 자, 뭐 요 얘기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요 정도만 좀 다뤄보고요.